안녕하세요. 저는 생크션랩의 조이준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트럼프 1기 시절인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언론사의 워싱턴 특파원을 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제가 그때 지켜보니까 관세 전쟁 이후 따라오는 것은 수출 통제와 제재였습니다. 우리 지금 반도체에서 보는 것 같이요.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미국이 중국, 러시아 혹은 적성국들과 떨어뜨려 놓기 위한 준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컨설팅하는 제가 생크션랩이라는 회사를 차렸고요. 그 속에서 기업들한테 좀 안전한 무역과 안전한 거래를 하는 방안을 컨설팅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정치부를 오래 하면서 보니까 정치인들은 참 복합적인 사람들입니다. 캐릭터도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엄청난 마음의 권력욕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또 정치인이란 걸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아마 제가 보기에 그게 극대화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정치인을 넘어가는 사람이거든요. 놈놈놈이란 영화가 있는데요. 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고 했는데 정말 트럼프 대통령은 그 모든 캐릭터를 한 사람이 다 갖춘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말 어쩔 땐 너무나 냉혹한 나쁜 놈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예를 들자면 트럼프 1기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해도요.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족 군대에 대해서요. 우리를 위해 싸워주는 건 너무 영웅적이다라고 말했는데요. 본인의 목적을 위해서 한꺼번에 빼버리니까 그 쿠르드족 민병대가 숙적인 터키에 거의 학살당하듯이 합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떠났어요. 이런 거 보면 진짜 나쁘고 냉혹하다는 면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상하다는 거는 이 스스로는 유연하다고 표현하는 건데요. 매드맨 전략입니다. 이 구역에서 가장 미친놈은 나니까 날 예측하려 들지 마라. 그걸 가지고 본인이 협상의 지렛대로 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좋은 놈의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이해 안 가고 정말 미국의 대통령이 저래도 되는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리고 한 몇 년이 흐르고 다시 돌아보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이해가는 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부터 늘 해오던 말이 뭡니까?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해왔잖아요. 더 이상 미국 사람들은 남의 전쟁 가서 피 흘리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는 미국 사람들이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당연히 피를 흘리고 우리랑 같이 싸워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너무나 많은 전쟁을 치렀고 그 중에는 원하지 않는 전쟁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는 6.25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미국 사람들은 참전하고 싶지 않지만 대의를 위해서 들어온 전쟁입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도 있고 이라크전도 있고 물론 거기서 미국이 원했다 안 원했다 수많은 논쟁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너무나 오랜 기간 끊임없이 피를 흘려왔기 때문에 그거를 끊어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럼 미국 기층에 못 배운 사람들, 고졸 백인들의 니즈를 트럼프 대통령이 완벽하게 채워주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 그 전에 잘난 사람들, 그 다음에 엘리트 계층들의 위선을 트럼프 대통령이 까발려주고 그 사람들을 위한 중위소득층 이하 계층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한다는 것 자체는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경의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특히 군 전사자나 이런 사람들이 올 때 트럼프 대통령은 꼭 공항에 가서 맞아주고 그 미국인들의 가슴을 울리는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 걸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볼 때는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이 볼 땐 좋은 놈이고 정말 이해할 만한 정책을 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물으면요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말고 대응하라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을 대응해야 된다는 건 제가 트럼프 대통령 출장을 따라다니면서요 우연히 백악관 고위 관리를 알게 됐습니다. 사실 한국 기자가 또 제가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아닌데 미국 백악관 고위 관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는 안보 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사람을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 옆자리에 앉은 분이 그분이었고 오랜 기간 비행기를 타면서 얘기를 하고 그때 쌓은 교분으로 여러 번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그분이 제가 이메일을 보내서 만나자고 해서 만나면 그분이 얘기해 준 것 중에서도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맞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분이 얘기해 준 걸로 기사를 썼을 때 맞았을 때는요. 거기 있던 당시 한국 대사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걸 알았느냐라고 저한테 전화를 오면 제가 꿈에서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갔었는데요. 실제로 그분이 얘기해 준 건 정말 내밀한 정보였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한두 번 그렇게 쓰다 보니까 틀린 게 나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분 얘기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분이 말해주는 그 중요한 정보지만 거의 쓰지를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크로스 체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백악관 고위 회의에 올라가서 거의 결정이 되는 것도 막판에 늘 바뀌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예측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걸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히 우리가 어떤 예측을 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뭔가 나오면 대응을 해야 될 대상입니다. 제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 30분간 인터뷰였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은 뭐 볼턴이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도 뺄 수 있다, 대만도 포기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내용보다 더 저한테 와닿았던 거는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을 예측할 수 없다는 말을 한 30분간 인터뷰하는 동안에 한 10번 정도 말을 합니다. 그만큼 바로 옆에서 지켜본 사람도 트럼프 대통령을 이해하기 힘들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트럼프 대통령을 예측한다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패턴은 다 이해가 가요. 물론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게 말하는 거는 틀릴 확률이 높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함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수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자기가 손에 든 카드를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끝까지 흔들고 갑니다. 1기 때도 그랬습니다. 중국에 대한 관세 끝까지 흔들고 갔어요. 마지막까지 흔들고 갔습니다. 관세 매길 듯 하면서 1기 때도 2017년에 본인이 취임했지만 2018년 가서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거든요. 500억 달러 매겼다가요, 중국이 보복 관세하니까 그래? 2천억 달러. 3천억 달러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가면서 끝까지 그 카드를 흔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 줄 듯 말 듯, 줄 듯 말 듯 해서 줬다가 또 협상하면 빼고, 1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캐나다, 멕시코에 똑같은 전략을 지금처럼 썼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알면서도 또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대통령 한마디가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1기 때보다 분명히 더 강한 속편으로 돌아왔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1기 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우리 동맹들이 미국을 수탈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민자들이 와서 우리 일자리를 다 뺏어가고 이민자들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보고 있다, 이런 주장이 1기 때만 해도 약간 대안적 사실이라고 해서요, 아주 조롱받듯이 사람들한테 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있지만 공화당이나 이런 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막았고, 당시에 내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사실 상당히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자면 자기 책상 위에, 그 결단의 책상 위에 한미 FTA 파기 문서 같은 거를 올려놓고 왔을 때 당시 게리콘 국가경제위원장 이런 사람들은요, 그 서류를 몰래 2번이나 훔칩니다. 그럴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견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견제가 사라졌거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2번째 대통령이 되면서 과거에는 그렇게 조롱받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미국 사회에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여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사실상 재인준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모습들이나 이런 거를 단순히 저 정말 미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 사회가 저렇게 변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좀 더 과격한 모습으로 보인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헨리 키신저가요, 생전에 인터뷰를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위선을 발가벗기는 사람이고 자기가 알지 모를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의 변곡점에 나타난 지도자다라고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과격한 모습,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모습이지만 이게 미국민의 변화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좀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트럼프의 언행에 저희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트럼프의 황금률이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트윗이나 이런 걸 보면 항상 합니다. 협상의 법칙이 있는데, 협상의 황금률이 있는데 황금을 가진 사람이 룰을 정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 입장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을 거고요. 동맹이라서 뭘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 전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할 때 분명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조심스러워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만 보고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의 워낙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 싶어서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존 맥케인 전 상원 의원이 지금 돌아가셨지만요, 저희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맥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좀 어쩌면 라이벌이시고 굉장히 싫어했는데요. 그 맥케인이 한 말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그 사람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싫어하지만 어떻게 트럼프랑 맞춰 나가느냐 말을 할 때 그 맥케인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권하고 싶은 건 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된다. 말만 가지고 따라가면 길을 잃기 때문에 트럼프가 움직이는 걸 보고 대응해라. 실제로 움직임이 그렇게 과격하진 않을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일기를 돌이켜보면 미국과 협상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들 자기가 이겼다고 선언을 합니다. 미국은 미국이 이겼다고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 국가는 상대방이 이겼다고 선언을 합니다. 협상에서요. 그렇게 따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과격한 온건주의자 같은 건데요. 말로는 블러핑을 세게 해놓고 실제 협상을 할 때는 그리고 협상이 맺어졌을 때는 서로 인정할 만한 걸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의 FTA가 대표적이겠죠. FTA 재협상을 할 때 난리 나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 우리는 FTA를 통해서 당시 일본도 못했던 철강 커터를 받아서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상당히 낮추고 없앴고요. 대신 우리는 미국에 우리가 아직 제대로 만들지 않는 픽업 트럭에 대한 관세를 20년간 연장해 줬어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 뭐였냐? 픽업 트럭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픽업 트럭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픽업 트럭이 수입이 나야 미국의 일자리가 유지되는 겁니다. 서로에게 상당히 합리적인 합의가 된 거고요. 그거는 캐나다도 마찬가지였고 멕시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후로 서로 잘 굴러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말에 빠지지 않고 행동을 보고 당연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만 결과는 1기 때를 보면 상당히 합리적으로 나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기 때는 진짜 지금은 거의 이제 견제하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과격하게 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협상을 해오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합리적인 부분을 좀 찾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은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하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하는 말은 우리가 손해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모든 건 상대적인 거거든요. 우리 경쟁 국가에 비해서 덜 손해보면 이기는 겁니다. 우리 한미 FTA도 그렇게 했지만 당시에는 뭔가 그래도 픽업 트럭도 주고 나머지 줄 거 다 줬지만 결국은 한미 FTA를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 때 오면서 작년에 사상 최대 흑자도 기록하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트럼프 때 요때 잘못됐다 해서 안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결국 모든 게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에게 관세 오는 만큼 일본에 가느냐, 그리고 대신 우리랑 경쟁하는 중국 기업들에게 더 높은 관세가 가면 우리가 관세를 맞더라도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전 세계가 디커플링으로 가고 있고 서로 다른 공급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미국 공급망에서 좀 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중국 기업과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우리가 좀 더 넓은 룸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자유세계 시장 경제가 훨씬 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 우리가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인터뷰에서 계속 하는 말이 어느 정도 혼란은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이 일기 때 쓴 회고록이나 글을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관세를 올렸고 기존에 부과하지 않았던 4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다. 이민자들도 많이 내보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물가는 안정됐었고 경제 성장률은 높았고 주가는 올랐고 제조업 일자리는 늘어났다. 이게 일기 사람들의 공통된 말입니다. 당장은 2018년에 처음에 미중 무역전쟁을 시작했을 때 주가도 많이 내렸습니다. 15%, 20% 가까이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나중에 다 주식도 회복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요, 중위소득, 그러니까 고졸 백인들이 가질 수 있는 소득이요, 코로나 전에 연 6.8% 올라서요, 그 사람들 주장으로는 사상 최고치로 올랐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를 돌이켜보면 결과적으로 좋은 경제 성적표를 가졌다라는 게 본인들의 판단이고 그 진영의 생각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2기에서도 이렇게 더더욱 과격하게 하면서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월마트 같은 경우는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0%씩 2번 관세를 올리잖아요. 그랬더니 자신들의 중국 협력 업체에게 10% 공급 단가를 깎아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업체들은 다 그런 식으로 지금 관세를 전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또 접점이 찾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런 사이에 또 공급망도 넓혀질 거고요.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아귀가 맞아가는 어떤 시점이 오면 더 이상 물가도 안 오를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1기 때 보여줬던 것처럼 자기들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라는 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일 거고요. 그리고 그 회고록, 특히 그 USTR 대표였던 1기 때 라이트하이저가 쓴 자유무역이란 환상의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글로벌리스트들이 니들이 생각한 것처럼 동맹에 금이 갔느냐, 이렇게 반문하거든요. 사실 그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동맹이 흔들린 게 아니다라고 자기들은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동맹이 우리한테 너무 많이 받아갔다, 이거는 정상화하는 과정이지 그게 아니다,
라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고 트럼프 주변의 생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반발에 아마도 흔들리진 않을 겁니다. 다만 흔들린다면 그로 인한 경제적 역효과가 자신들의 생각 이상으로 나왔을 때 흔들릴 거라고 봅니다. 가장 피해국은 미국의 의도대로라면 중국이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CPEC이라고요. 보수주의자들의 뭐 축제 같은 행사가 있거든요. 그 CPEC에 갔을 때 거기는 고든창이랑 변호사를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고든창이 여기 있네? 그레이트 고든창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기립박수를 받게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중국 공산당은 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물리치고 없애야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도요. 러시아 제재를 해제하려고 하면서도 중국 압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언밸런스한 건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저희는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포커스를 중국에 맞추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도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게 자신들의 세금을 쓰고 싶지 않은 것도 있지만 빨리 이걸 끝내고 중국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어야 하는데요. 근데 오히려 중국 사람들은 트럼프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라인에서 중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부르냐면 뭐 제2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냐? 트럼프 때문에 반도체 독립도 앞당겨졌고요. 딥시크 같은 AI도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압박하지만요. 이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솔직히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 미국이 지금까지 중국에 대해서 생각했던 모든 시나리오가 틀렸거든요. 예를 들자면 클린턴 대통령이요. 과거 중국을 WTO에 가입시킬 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자유무역의 시대에 들어오고 하고 정보가 자유롭게 들어가면 중국도 당연히 민주화되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을 한 거죠. 참 그 판단 완전히 틀린 걸로 생각이 났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중국을 압박하고 하면 중국과 격차를 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린 사실 어떨지 그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압박이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정말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트럼프 이런 압박의 수혜국이라면 아마 트럼프와 가장 주파수를 잘 맞추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 일본 대사였던 케네스 와인스타인 전 대사는요, 지금 허드슨 연구소의 일본 석자인데요.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쓴 글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관세가 대거 부과될 건데 내가 트럼프 쪽 사람들한테 들어보니 관세는 동맹의 등급에 따라서 부여될 거다. 그래서 일본이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도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일본이 가장 수혜가 될지 한국도 상당히 거에 걸맞게 수혜가 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만약 케네스 와인스타인의 말대로라면 아무래도 한국보다 일본이 좀 더 수혜국이 될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기 때 수많은 정상회담을 취재 가보고 했는데요. 제가 정상회담을 취재 가보면서 트럼프와 진정한 서로 교감을 나눴다는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베 총리밖에 없습니다. 아베 총리는 당시에 트럼프의 푸들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정상회담한 것 같은 거 그런 걸 가지고 노벨상이 받고 싶으니까 아베 나한테 노벨상 추천 좀 해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상을 추천해 줍니다. 그만큼 트럼프의 욕망을 잘 읽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사석에서건 공석에서건 서로 둘이 이름을 부르면서 친구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 상당한 호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에 아베 총리의 부인을 불러서 말하라고 불러서 또 만찬도 함께 하고요. 그만큼 생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시바 총리도 와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고 뭐 트럼프의 구미에 맞는 걸 해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드러내고자 내가 뭘 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걸 보여주길 원하는데 지금까지만 봐도 일본이 가장 잘 맞춰준 나라인 건 맞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제 생각엔 그럴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기 때를 돌이켜보면 일본이 그렇게 했지만 우리보다 꼭 잘 받았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건 약간 복합적이고 좀 약간 운의 요소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런 면까지 살펴보면서 나중에 협상을 우리나라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트럼프 대통령을 일찍 만나는 게 그렇게 좋은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기 때부터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을 일찍 만난 사람들이요, 좋은 결과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아베 총리 정도를 제외하고는요, 트리도 가장 먼저 만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트럼프 만나고 온 다음에 최근에는 총리 사임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메르켈 총리가 또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메르켈 총리, 독일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이 메르켈 총리가 싸우다가 독일의 주 동미군 10,000명을 철수시키라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다른 데로 이동시키라고요. 물론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다시 돌아갔지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맞출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보면 지금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그 전기톱 드는 그런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좀 합이 맞는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은 그런 대통령이 있는 게 우리에게 또 좋은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만 맞추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우리 지도자로 있는 게 좋은가는 좀 따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차분하게 꼭 먼저 만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저쪽에서 우리에게 어떤 제안이 올 때 빠르게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멕시코 지금 대통령 보십시오. 트럼프가 저렇게 말을 해도 결코 먼저 보러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본인 지지율은 멕시코에서 엄청나게 올라가지고요. 85%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서로 이제 트럼프와 아주 잘 맞는 대통령이면 좋겠지만 그렇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처럼 우리 순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사이에 많은 전략을 세워놓고 어떻게 할지 좀 대응책을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흥보 대표, 최강천 본부장,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